오늘부터 2달 동안 노동법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권희창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 메일 주소고요. 메일 주소고 공부를 하시다가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을 하시려면은 이제 저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뭐 최대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데 일단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 노동법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노동법 총론. 우리 노동법 1차 시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원, 노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노원은 이제 근로기준법, 그리고 나머지 부속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총 10개 법률이 있죠. 10개 법률이 있고요. 노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냥 간단하게 노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노조법, 그리고 나머지 노동위원회법부터 4개 법률이 있습니다. 4개 법률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부터 시험이 이제 40문제로 바뀌었죠. 40문제로 바뀌었는데, 노원은 이제 근로기준법 이외의 나머지는 그냥 부속법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노투에서도 노조법 이외의 나머지 법률은 부속법령이라고 하고요. 노원 부속법령이 40문제 중에서 21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21문제가 나왔고, 이제 21문제는 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최저임금법은 한 2문제, 남녀고용평등법은 3문제, 뭐 산업안전보건법은 한 3문제, 그리고 조금 뭐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뭐 직업안정법 이런 것들은 이제 1문제씩 해서 총 21문제가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2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투는 부속법령에서 작년에는 16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속법령이 4개인데 각 부속법령마다 4문제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는 그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부속법령에서 총 13문제가 나왔습니다. 13문제가. 그래서 이건 매년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원 같은 경우에는 부속법령이 한 20문제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투도 뭐 13문제에서 16문제. 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투 같은 경우에는 부속법령에서 총 1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근참법에서 5문제, 노동위원회법에서 4문제, 그리고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각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은 정식 명칭은 교원의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원하고 노투는 이제 근로기준법은 뭐 19문제, 40문제 중에서 19문제에서 20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투에서는 노조법에서 이제 한 24문제에서 27문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이게 작년 노원보다 올해 노원이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노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시험이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법 1이나 노동법 2의 난이도는 대부분 부속법령으로 갈립니다. 부속법령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조문이나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던 시행령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기존 법조문에서만 나오면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근데 노원은 작년보다 좀 어려워졌고, 노투는 작년보다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노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더 작년보다 어려웠고요. 노투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올해보다 어려웠습니다. 작년이.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올해 정도 노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작년 정도 노투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겠죠. 시험장에서 이게 시험을 봤을 때 이전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년은 노원은 올해, 그리고 노투는 작년 정도 시험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거보다는 그 1차에서는 부속법령하고 부속법령과 관련된 시행령 출제가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그걸로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노동법이라고 할 때 이제 노동법은 2차 시험도 보잖아요. 2차 시험도 보는데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법률은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에서만 거의 나옵니다. 거의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에서만 나오고,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만 나오는 이유는 뭐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줍니다. 법전을 주는데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말고 나머지 부속법령은 법조문 이상에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법조문 이상에서는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전을 주니까 거기서는 2차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판례, 학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노동법에서.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부속법령, 저희 1차 기본 강의에서도 부속법령 그 강의 시간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뭐 과목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노원하고 노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인 거고요. 노투에서는 이제 노조법이 기본적인 거니까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게. 근데 최저 근로조건은 딱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은 암기사항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법 정식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말 그대로 관계를 조정해 주는 법입니다. 관계를 조정해 주는 법이어서 이건 근로기준법과 같이 구체적이고 이례적일 수가 없는 거죠. 당사자가 많아요. 당사자가. 뭐 근로자, 뭐 노동조합, 사용자. 그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일반인도 영향을 받죠.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조법은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고요. 근데 1차 차원에서는 별 차이는 안 납니다. 1차 차원에서는 모든 법학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그 다음 중요한 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례. 그 다음 중요한 게 학설인데, 과거에는 학설도 시험에 나왔어요. 뭐 1차 시험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보통 학설은 뭐 통설, 다수설, 소수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학설은 정답 시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법조문하고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법조문하고 판례. 그러니까 법조문을 해석한 게 판례나 학설입니다. 법조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법조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을 한 게 판례나 학설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는 법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물론 우리 교재나 그 교수님 기본서를 보시면은 뭐 통설, 다수설 이런 표현이 나오긴 나오지만 판례만큼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특히 이제 우리 이제 학원 강의를 들으실 때 그 교재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 위주로 이제 그 교재
판례가 구성이 돼 있죠. 근데 뭐 교수님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법원 판례뿐만이 아니고 고등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까지 나옵니다. 근데 수험적으로는 이 고등법원 판례나 지방법원 판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거죠.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특히 전원합의체 판례가 중요합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거의 시험 문제죠. 거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판례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차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1, 2회독 또는 뭐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든지 아니면은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제 기본서를 1, 2회독 정도 해서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중요도를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중요 법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중요 법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정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반복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합격의 3단계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이해 단계, 정리 단계, 암기 단계라고 얘기하죠. 이해, 정리, 암기. 그냥 결국에는 암기예요. 시험은. 모든 시험은 거의 암기입니다. 근데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암기하기가 쉽죠. 이해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암기하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런 뭐 학원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혼자 암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해라 이런 것도 가끔 말씀은 드리지만 보통 암기하는 건 결국엔 혼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서 이해나 정리를 조금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암기를.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해 단계, 정리 단계, 암기 단계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뭐 2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최소한 그 기본 강의 교재, 학원 교재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한 4, 5회독 정도는 하셔야 합격권에 든다고 얘기합니다. 합격권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 2, 3회독 하고 합격하시는 수험생도 있죠. 아니면 뭐 7, 8회독 하고 합격을 하는 합격 수준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 뭐 대부분은 한 4, 5회독 정도가 이제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2번 보고 합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일단 일반적인 수험생 기준으로 이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노동법의 형성 배경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동법의 형성 배경. 오늘 이제 배우시는 게 이제 노동법 총론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 순서가 노동법 총론 있고 다음에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 그리고 그 부속법령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그리고 부속법령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의 교재는. 근데 이제 우리 강의는 일단 노동법 총론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조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부속법령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동법 총론은 노1에도 나올 수 있고 노2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에 노동법 총론을 다 하니까 그걸 노1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총론은 1, 2에 다 해당되는 총론입니다. 1에도 나올 수 있고 2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의 진행 편의상 오늘 다 강의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동법의 형성 배경 보세요.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노동법의 시작은 산업혁명입니다. 노동법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됐다는 의미는 생산체제가 수공업체제에서 공장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수공업 체제에서 공장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대량의 노동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돼서 근로자는 자본가한테 예속이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 취급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계급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계급 분열이 일어나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대립투쟁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그러니까 이 사회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적용이 됐어요. 시민법의 3대 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게 시민법의 3대 원리죠. 시민법의 3대 원리. 근데 이 사회법이 등장을 하면서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을 한 겁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을 한 거죠.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보세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최저 근로 조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근로 조건을 딱 정해 놓으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상에서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수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그렇지만 이것도 시민법의 3대 원리를 대체한 건 아니죠. 대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제로.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정을 하거나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면서 그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회법의 특색인 거죠. 근데 사회법의 하나가 노동법이라는 겁니다. 사회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회법이 노동법, 경제법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거기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민법은 뭐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데 사회법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그리고 시민법은 추상적 인격체를 전제로 하는데 사회법은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한다. 이건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민법은 추상적인 인격체, 모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니까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계약도 체결을 하고 소유권도 취득을 하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법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봤더니 사람들마다 능력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부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달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개입을. 그래서 그 밑에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제정을 해서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노동법, 경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이나 상법만 적용이 됐다는 거죠. 민법이나 상법만.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하니까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인 거죠.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하니까 사회법은 개인 대 국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법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 관계가 개인 대 국가만 있는 건 아니죠. 개인 대 개인이 전제가 되는데 거기에 국가가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개인 대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도 시민법에서는 연역적 방법인데 사회법에서는 귀납적 방법이다. 이건 경험칙을 중요시하는 거죠. 귀납적 방법은. 연역적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귀납적 방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사람들끼리 차이가 많다는 거죠. 능력도 다르고 뭐 재산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 방법이.
그래서 우리 노동법의 목적은 시민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수정 보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설정을 하고 또는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쟁의 같은 걸 보장을 하고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이죠. 이런 걸 통해서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시민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해서 노동력을 보호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노동법의 목적인 겁니다. 노동법의 목적.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보세요. 교재 10페이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1차 시험이 5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5월 24일 날 있었는데 이 모든 법학관 과목의 시험 범위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시험 범위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법령. 그러니까 5월 24일 이전에 개정이 됐어도 그 시행일이 만약에 10월 1일이다. 그러면 5월 24일 날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시험이 예를 들어서 5월 25일이다. 그러면 5월 25일 날 그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시험 범위예요. 만약에 올해 말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같은 게 개정이 돼서 시행을 내년 6월 1일부터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개정법은 내년 5월 달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작년 12월, 1월 이때 개정을 한 겁니다. 12월에 개정을 한 거여서 지금까지 개정된 법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개정된 건. 그래서 만약에 뭐 하반기에 개정이 되면 그건 나중에 뭐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은 뭐 개정법은 추가로 뭐 프린트물 같은 걸 나눠 드려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정법이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노동법의 정의 10페이지에 노동법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노동법을 정의하는 건 그 첫 번째 규율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노동법 이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속 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규율 대상에 따른 학설. 근로계약관계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가 노동법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말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 및 노동조합의 조직을 규율하는 법이 노동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동법 이념을 중요시하는 학설.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해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노동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속 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학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의의 보시면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사용 종속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다수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판례 입장. 그 다음 페이지 판례라고 나와 있죠. 판례라고. 그 다음 페이지 판례를 보기 전에 거기 양가로 2번에 종속 노동의 본질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일단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라는 이 종속 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학설인데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용 종속 관계의 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 대립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경제적 종속설은 그 두 번째 줄 경제적 불평등이 있으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학설입니다. 두 번째 인격적 종속설 그 세 번째 줄에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지배가 있으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견해고요. 세 번째 조직적 종속설은 조직권의 복종이 있으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법률적 종속설은 노동력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있으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 타인 결정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 내용이 결정이 되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 판례예요. 그 다음 페이지 판례인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쭉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쭉 서술이 돼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한번. 그래서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판례 입장. 근데 판례에서 이 판례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런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사용 종속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사용 종속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판례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굉장히. 그래서 지금 노동법의 정의, 규율 대상에 따른 학설, 노동법 이념을 중요시하는 학설, 종속 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학설에 대해서 봤는데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이 세 개를 다 합한 게 노동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다 합한 걸 보통 근로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가 노동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세 개를 다 합한 거죠.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가 노동법이다. 총론을 노동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노동법 총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추상적이어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시간만 지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공인노무사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민법이죠. 민법이 가장 어렵고 사회보험법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법이 어렵다고 하는 건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그 법도 많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시행령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아무튼 그 과목 자체가 가장 어려운 건 민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그래서 그 민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노동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노동법 때문에 1차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7, 80점은 맞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7, 80점은 맞을 수가. 만약에 나는 노동법 때문에 시험이 떨어졌다. 이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이거.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떨어질 수 있어요. 민법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그냥 과락이 쉽게 나옵니다. 40점 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노동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7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노동법의 특수성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노동도 상품이라는 거죠. 노동도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인간의 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한 상품이라는 거죠. 특수한 상품이다. 그래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단자치성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 개입은 하되 그 최저 기준만을 규정을 하고,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 협약이라는 자율입법을 기대하는 전제로서의 노사 집단자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이제 개인은 힘이 약하잖아요. 개인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 근로자들이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이제 노조법이죠. 이게. 그래서 집단자치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공법과 사법이 교착되는 법 영역이다. 아까 사회법은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라고 그랬죠. 수정을 한 게 국가가 개입한 거죠. 수정을 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죠. 그냥 개인 대 개인이 근로계약도 체결을 하고, 뭐 소유권도 맘대로 취득을 하고,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이런데, 이제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이 된 거죠. 그리고 과실 책임이 이제 무과실 책임으로 많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법과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공법과 사법이 교착되는 중간법적인 법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공법적인 성격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을 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 이게 공법적 성격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근로기준법 같은 거죠. 근로기준법은 뭐죠?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고 그걸 준수를 안 하면은 국가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법적 성격이라는 거죠. 다음에 사법적 성격은 이제 그 노동법이 없거나 노동법 규정이 없거나 노동법 원리 적용이 어려우면 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민법을. 이게 사법적 성격입니다. 노동법 규정이 없거나 노동법 원리 적용이 어려우면 민법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같은 게 공법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이제 사법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노동법은 아무튼 공법적 성격도 있고 사법적 성격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노동법의 경향입니다. 노동법의 경향. 거기 첫 번째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법은 현실적인 노동 관습이나 노동 관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사 상호 간의 오랜 기간을 통해서 수용되었던 노동 관습을 기초로 노동법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죠. 노조하고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협정, 이게 단체 협약인데, 단체 협약은 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후적으로 법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사법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것들을 노동사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단체협약은 1953년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런 관습적 기원을 전제로 해서 이제 노동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적 기원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발전적 진보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재적으로 발전적 진보적인 경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동법이 발전을 한 게 2차 대전 후에 복지국가 이념이 헌법에 도입이 되면서 노동법 발전이 촉진이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 이념이 헌법에 도입됨으로써 노동법의 발전이 촉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법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은 발전적 진보적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통일적 경향입니다. 노동법 이념의 보편성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ILO 등을 통해서 노동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 ILO 협약이라는 게 있죠. ILO 협약. 그러니까 ILO 협약을 비준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 세계 노동법은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일적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후진국은 선진국의 노동 문제 해결 방식을 참조하면서 그 노동법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그게 통일적 경향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협력적 경향입니다. 협력적 경향. 대표적인 협력적 경향을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죠. 그런 노사협의회 제도 같은 게 이제 협력적 경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협력적 경향을. 거기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지위, 아까 본 거죠. 시민법, 사회법 비교하는 거 돼 있고요. 거기 사회법과의 관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사회법이 노동법하고 경제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사회법이 노동법하고 경제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뭐 경제법과의 관계 보시면은 경제법이든 노동법이든 둘 다 사회법의 일종이다. 그래서 공통점을 보시면 노동법과 경제법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둘 다 사회법이란 얘기죠. 차이점, 경제법은 경제행위 규제 촉진을 위한 법이나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법이다. 경제법은 현상을 규제하죠. 뭐 독점적 행위, 과점적 행위, 독점 이런 것들을 규제합니다. 근데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둘 다 사회법은 사회법이지만 규제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규제 대상이 다르다. 사회보장법도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사회법의 일종입니다. 근데 사회보장법은 보호 대상이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노동법은 보호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법은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의 생활 확보를 위한 법이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노동조합법도 그렇고 다 주체가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는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적용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근로자는 뭐였죠? 조금 전에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음에 노동법의 구분입니다. 노동법의 구분.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그냥 노원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원 시험법이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투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투 시험법. 그래서 거기 개별적 근로관계법 먼저 보세요. 헌법 32조의 근거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냥 근로기준법의 헌법상 근거 규정이 헌법 32조입니다. 32조.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근로기준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놨잖아요. 그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처벌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게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당사자가 근로자 대 사용자예요. 근로자 대 사용자. 그리고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강행법적 성질이 강합니다. 강행법적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하면은 국가에서 처벌을 하잖아요. 그게 공법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나 준수하고 있지 않나 국가에서 행정적 감독을 하죠. 그래서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강행법적 성질이죠.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가장 대표적인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조문 헌법 33조입니다. 거기 보세요. 헌법 33조의 근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 노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 발달 순서를 보면 근로기준법이 먼저 발달했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리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놔도 개별 근로자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보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노조법이에요. 왜? 너네들이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서 사용자하고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노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현대노동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을 바꾸면 노조법은 근로기준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당사자가 노조 대 사용자입니다. 조금 전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 대 사용자였잖아요. 근데 이건 노조 대 사용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노조법은 노사 자치를 추구합니다. 노사 자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해도 간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아까 강행법적 성질이 강하다고 그랬죠. 이건 임의법적, 의무규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3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양자는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격이나 규율 원리는 달라요. 규율 근거도 다르고요. 헌법 32조, 헌법 33조. 그렇지만 결국에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목적은 하나여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노동법의 체계까지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노동법의 법원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4, 50분 정도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